하반기만 보면 안 된다. 4, 5년을 봐야 돼. 부동산 경기는 장기 전망이 10년이 중요해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실물 경기도 그렇고 또 위기도 보면 흥미로운 점은 98년에 한 번 왔죠? 2012년까지 우리를 강타한 거 아니에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딱 10년 만에 온 거라. 위기가 온 거와 같은 현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2026, 2027, 2028년은 결론입니다. 전세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전세 오르면 월세 오릅니다.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전망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는 시장 전망이라고도 하고 프로스펙트 이제 시장이라는 게 마켓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경기 변동 예측이에요. 늘 변화하죠. 이 말이 더 정확하게 들려요. 그리고 단기가 있는데 단기는 1, 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그것만 그치면 안 돼요. 하반기만 보면 안 된다. 4, 5년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장기 전망이 10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초장기도 있어요. 콘트라티에프라고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아요. 이 자본주의 역사가 한 150년 됐거든요. 영국이나 이제 미국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런 독일은 150년 통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장기 변동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86년부터 35년 통계밖에 없어요. 우리는 통계를 중요시 여긴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있구나. 그 기초 데이터로 가지고 지금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처럼 고정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해요. 그래서 첫째, 1, 2년의 단기 예측보다는 중기나 장기 예측을 보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좋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10.3년, 10년으로 외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35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돼요. 일본은 15년, 미국은 20년.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저도 이제 이 파리에서 100년 연구소 자료도 보니까 외국은 100년도 연구하더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10년 앞을 내다봐요. 그리고 10년 앞은 예측 가능한 영역이에요. 정확한 예측은 힘들어요. 반도체 경기도 10년을 단위로 보더라고. 우리나라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실물 경기도 그렇고 또 위기도 보면 여러분 재미나기보다 흥미로운 점은 97년 말에 98년에 한 번 왔죠? 그 10년 후가 언제 왔어? 2008년에 와가지고 2012년까지 우리를 강타한 거 아니에요? 딱 10년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왔어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딱 10년 만에 온 거라. 우리는 이제 그때처럼 뭐 위기가 온 건 아니지만 위기가 온 거와 같은 현상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그 0.8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저 말 아시겠죠? 아, 위기도 보니까 10년마다 한 번 오구나. 이런 걸 같이 이런 그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매크로한 지표를 보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거 연구합니다. 반박 넣고. 그래서 요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식 배경, 우리가 분석하는 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는 특히 주택 경기예요. 우리나라 주택 경기는 2014년에 최근에 강남은 2013년부터 올랐고요. 그래서 6년간 오르고 2021년 9월, 10월경에 고점을 찍었어요. 해서 지금 내렸어요. 지금 4년째 내리고 올해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하는 딱 10년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 9년마다 9년과 11년 사이더라고. 그러니까 애우기 좋게 그냥 그렇게 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내리면 부동산 경기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적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저점을 지방은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릉, 홍성, 마여복은 이미 상당 부분 고점을 지금 과거에 2021년 집값을 지금 올라갔다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제가 볼 때는 허리를 넘어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과도한 구간은 신체가 5개가 있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신체를 구분해요. 무릎, 허리, 가슴, 어깨.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슴 정도, 거품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 구간에 이거는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왔다. 이것까지 같이 좀 묶어서 볼게요. 하나하나 파샬로 뜯어보면 이거는 종합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집값이 바닥 찍고 이 하락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게 금리 인하는 단기적 영향이에요. 금리가 지금 3, 4분기 중에 내릴 것 같아요. 미국의 제롬 파월
파월 의장이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자른다 안 자른다 하는 얘기가 금리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 편인데 저는 아니 러그도 안 끝났고 지금 물가 관세하는데 물가가 안 되는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당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시고 이창용 총재도 그런 면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4.5고 우리가 지금 2.75, 1.75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인데 금리는 내려갈 게 분명히 오르지 않아요.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이며 상관도가 40%예요.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그 다음에 수급 지수가 중요해요. 예,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한 4만 가구가 지금 93.6이거든요. 주택보급률이 얼마가 부족한지 아세요? 384만 가구가 있는데 40만 호 주택이 부족한 게 서울은 지금 집값을 올리는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세가 오르는 이유에 정책이 아니에요. 전세는 세계에 우리만 있는데 오직 only 수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월세는 금리가 월세 전환 이유죠. 여기 또 정책의 영향을 또 전세 대출을 줄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월세로 가냐 안 가냐 또는 전세 사기에 이런 게 영향을 또 미치지만 전세 그 자체는 오직 수요 공급에서 영향을. 그러면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짧게 요점만 말하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제가 말로 하니까 시간상 서울은 4만 가구인데 내년에 2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통계를 국토부가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114 통계가 다르고 다 통계가 달라요. 그러니 저도 지금 말을 못해요. 이 좋은 정부라면 다음 이재명 정부라든지 어떻게 들어서면 이런 통계부터죠. 아니 통계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민간 통계에 의존해야 되니까 저도 자신이 없죠. 근거가 연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는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2028년까지 줄어듭니다, 추정이. 그러니까 2026, 2027, 2028년은 결론입니다. 전세 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법칙이라서 제가 이거는. 그 다음에 전세 오르면 월세 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꼬마 빌딩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 상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강남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오피스가 올라요. 지금 그래서 오피스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이 대기업이나 외국계 펀드를 지금 사고 있단 말이죠.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르는 게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들도 좀 움직여요. 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빌라 같은 거는 대기 지분, 신설 역세권이나 재건축이 되는 옆에 이주 수요도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잘한 것도 있어요.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그리고 이제 민간 복합개발. 그래야 이게 새주택이 늘어나야 공급이 될 거잖아요. 아까 토호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고. 이거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GTX라든지 신설 역세권이 그 대신 공시가격 5억 이하 85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나 단독이나 빌라를 사는 거는 청약할 때 1주택에 제외해주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거는 잘한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게 평생 그게 낙인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하반기는 회복할 변곡점이 와요. 6.3 이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왜 자꾸 이재명을 얘기하냐, 편들려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되면 국힘의 정책은 딱 세 가지예요.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는 공급 확대예요. 규제 완화예요. 세금 완화예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경제에 충실해요. 자본주의가 뭐죠? 돈을 가진 자본가가 이윤 추구, 이윤 획득을 위해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집이 몇 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사고 팔 때 규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재건축, 이것도 재건축 부담금, 이게 지금 가시거든요. 걸림돌이에요. 국민의힘은 재건축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지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이 재건축 촉진 법안을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예요. 그 대신 이재명 후보도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재건축의 용적률을 1.3배에 올려주고 부담금을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선거철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결하겠다. 세금을. 지금 부자들의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도 250만 가구.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했던 주제 일변도 정책은 펴지 않겠다. 공급도 신경 쓰겠다. 세금도 그렇게 일부 그 부동산 부자들이 동결하겠다. 근데 이것도 지켜보긴 해야 돼요. 정치인의 말이란 저도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은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사는 방향으로 해라. 저는 서울의 집값 평균이 한 채당 14억 아파트, 경기도와 인천이 7억 정도, 서울의 전세 55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GTX나 지금 직주 근접으로 되는 몇 군데, 그건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경기도의 수용서, 어딘지 아시죠? 남양주. 저는 또 고양시에인데 이런 지역도 GTX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정도라도 서울에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 결국은 지금 화성동자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세가 과천을 넘어서 판교는 많이 올라요. 한 채당 지금 거의 과천 판교가
집값이 비싸거든. 23 국민 평형 기준이에요. 3억까지 와 있고 지금 이제 광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 오를 거고 동탄까지 왔는데 평택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천안, 아산으로. 그리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 빠르면 내년 봄쯤 만약 그 이재명 그 후보님이 된다든지 김문수 후보님이 돼가지고 금리 내리고 경기 부양책을 편다면 집값은 내리기보다 올라갈 것. 그 다음에 강남에 아까 말했죠. 하이엔드 주택이 이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편견적이고 선진국의 집값을 보면 조금 더 쏠림 현상 양극화가 지속되어서 더 올라가. 다만 그거는 이제 초과 이익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 근데 과거에 돌아가가지고 만약에 신정부가 다시 초과 이익 부담금을 몽땅 매긴다. 그리고 이제는 재건축에 투기가 있는 걸 방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